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전 결혼, 3년 만에 아이 없이 이혼하고 지금은 혼자 직장 생활하며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30대 여자입니다. 요즘은 남자든 여자든 결혼할 때 참 야근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연애 기간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서로 돋볼 거 생각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꽤나 많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전 남편이 처가 덕을 보는 걸 결혼 후엔 노골적으로 티를 낸 데다 저 몰래 딴짓까지 하는 거 걸려서 갈라섰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했지만 사실 전 남편과 연애를 조금 오래 하긴 했어요. 5년 동안 연애했고 연애 경험도 없어서 이 남자랑 당연히 결혼해야 한다는 바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름 순정파였던 저는 순탄치 못했던 결혼과 이혼이라는 일을 겪으면서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결혼할 때만 해도 서로 진심으로 아껴주고 다투더라도 금방 화해하고 정말 남부럽지 않을 만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집이 우리 친정과 경제적으로 차이가 나도 준비한 게 많이 없어도 여유 있는 쪽에서 더 베풀고 결혼해서 잘 사는 걸로 친정 부모님 마음 편하게 해드리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둘 다 맞벌이를 하지만 사실 저는 돈에 그리 구애받으면서 산 적은 없습니다. 요즘 힘든 분들 많으신데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친정이 워낙 부자고 아빠가 중소기업 대표세요. 반면 남자친구는 평범해요. 시댁이 아주 잘 살진 않습니다. 시부모님은 지방에서 농사 짓고 사시는데요. 자식들 도움까지 바라는 분들은 아니세요. 남편은 2살 어린 여동생만 하나 있습니다. 그때는 저도 남편이 여자덕, 그러니까 처가덕을 바라는 속내가 있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남편은 연애할 때부터 제가 잘 사는 집 딸인 거 알고는 있었습니다. 오래 사귀다 보니 자연스레 집안 사정도 오픈하게 된 거고요. 저는 위로 오빠가 하나 있는데 오빠는 의사입니다. 처음부터 자기 집안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알아가는 과정에서 저희 집에 대해 알게 되면서 남편은 내심 놀란 적도 많았습니다. 특히 제가 아빠 회사에서 굳이 일을 하지 않는 걸 의아해 했어요. 너는 그냥 아빠 회사에서 편하게 일하면 되는데 굳이 왜 다른 회사를 다녀? 나중에 아빠 회사 물려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 형님이 의사니 너네 회사 물려받을 사람은 네가 적임자 아니야? 아빠가 재벌도 아닌데 무슨 족발 경영을 해. 회사를 잘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게 맞지. 내가 딸이라고 아빠 회사를 차지하겠어? 솔직히 나는 경영에 대한 지식도 없거니와 운영할 자신도 없어. 내가 그쪽 계통을 전혀 모르는데 물려받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럼 네 오빠는 아예 관심이 없으시대? 하긴 그 좋은 의사 때려치우고 회사 경영은 무리지. 나야말로 너네 아버지 회사 쪽 계통 관심 많은데 일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 나중에 결혼하면 네 아빠 회사에 나 특채로 들어갈까? 네가 잘만 말해주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말 마. 자기는 자기 일이나 열심히 해. 가족끼리 같이 일하다가 사이 틀어질 수도 있는 거야. 자기 회사는 의료기기 회사도 아니고 서비스업인데 전혀 접점도 없잖아. 종종 아빠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는 말을 하긴 했지만 그리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의료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조하시는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딱히 남편이 하는 일과 연관도 없었습니다. 아빠 회사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인 줄로 알고 넘어갔습니다. 남편은 본가가 천안이고 쭉 자취를 해왔던 사람이라 결혼할 때 집 얻는 문제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시댁이 집을 턱하니 사준다면 저도 그만한 혼수를 해가는 게 당연하겠지만 형편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친정에다가 손을 벌리는 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물론 부모님은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이만큼 키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결혼할 때까지 부모님 털어먹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친정 부모님이나 오빠가 남편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지도 않으셨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니 믿고 보낸다고 하셨던 거라 차마 다 지원해달라는 말이 목구멍으로 넘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남편에게 처가살이를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무리하게 집 얻는데 대출하느니 차라리 우리 부모님 집에서 같이 당분간 사는 건 어때? 자기가 싫다면야 어쩔 수 없긴 한데 단기간에 돈 모으는 데는 그 방법이 제일 아니야? 마침 우리 오빠 나 결혼하고 나서 해외 의료 지원 봉사 가서 3년 동안 안 들어올 거래. 오빠가 쓰던 방이 엄청 크거든? 화장실도 딸려 있고. 우리 쓰긴 딱 좋은데 말이야. 자기네 집에서 처가살이 한다고 싫어하시려나? 저는 큰 생각 없이 물어본 거였는데 예상외로 남편이 덥석 물더라고요.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만 해도 우리 결혼비용 엄청 많이 절약하는 거잖아. 우리 둘이 나중에 분가할 때 같이 살림장만 하면 되니까 괜찮겠다. 나는 상관없어. 장인어른이랑 장모님만 허락하시면 처가살이도 오케이야. 뭐? 정말? 나는 상관없다지만 자기는 불편하지 않겠어? 무리해서 그럴 필요는 없는데. 무리 아니야. 안 그래도 내 월급으로 집 무리해서 얻으면 대출 상환하고 생활비 걱정에 힘들 것 같았거든. 우리야 뭐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오는 사람들이잖아. 정말 상관없어. 남편이 강력하게 찬성하는 바람에 어찌하다 보니 결혼하고 나서 저는 친정집에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좋은 일이긴 했어요. 시가 식구들이 싫어하실까 걱정이었는데 그 문제로 태클 거는 분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들 큰 걱정 덜었다는 분위기였어요. 남편이 결혼해서 우리 집에서 사는 동안 아빠에게 점수도 많이 땄습니다. 술 좋아하시는 아빠 장단 맞춰주는 것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들인 우리 오빠는 술을 아예 안 마시다 보니 아빠는 술 좋아하고 윗사람에게 살랑거리며 잘하는 사위를 예뻐하셨습니다. 특히 오빠가 해외로 의료봉사 나가고 나서 아빠는 서운하고 속이 상하셨는지 한탄 아닌 한탄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마다 남편과 저녁 때 술잔을 기울이며 아들 대신으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런저런 속에 있는 말도 사위에게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현우가 의대 간다고 했을 때 기특하긴 했지만 내심 서운하기도 했어. 나는 우리 아들이 내 사업체를 물려받기를 원했거든. 근데 이놈이 돈 버는 건 관심이 아예 없다는데 난들 어쩌겠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 하고 싶은 대로 둬야지. 그래도 형님은 의사니까 앞날이 창창하신 거 아닌가요? 의사라고 다 앞길이 창창한 줄 아나? 우리 아들 전문 있다면 개인 병원 내줄 생각이었는데 이놈은 아예 돈 버는데 관심이 없는 것 같지 뭔가. 날름 의료봉사 가겠다고 하는 놈이니 말 다 했지. 결혼도 싫다, 돈도 싫다. 내 아들이지만 나를 안 닮았어. 장인어른, 사업은 누구든 가족 중에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죠. 장인어른 닮은 우리 집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서? 우리 현서는 워낙 곱게 자라 경영 같은 건 멘탈 약해 버티지도 못할 거야. 이래저래 내가 힘들게 키운 회사지만 나중에는 전문 경영인한테 넘겨야 할 수도 있을 것 같구만. 아들이 있어도 내 자식이 아닌 손님이라고 생각해야지 어쩌겠나. 뭐 암튼 그건 먼 훗날 얘기니 지금은 자네도 하나만 두게. 장인어른, 형님 대신 저를 아들로 생각하시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요즘은 사이도 자식이나 다름없는 거 아시죠? 장인어른 힘든 거 있으면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든든하구만. 제가 장인어른 회사에서 일을 배우면 회사에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요? 장인어른만 허락하시면 저 지금 다니는 회사 그만두고 장인어른 회사로 재입사하고 싶은데요. 나도 생각 안 해본 건 아니니까 잠자코 있게. 김서방은 그게 문제야. 왜 매사 앞서 나가려고 하나? 모든 일에는 수순이라는 게 있는 거야. 직장 다닌 지 고작 3년이니 더 배우고 생각해보게. 사위가 내 일을 물려받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 하지만 당장은 김서방 본분에 충실하도록 해. 간혹 남편이 선 넘는 발언을 해서 제가 조마조마하기도 했는데 아빠는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뭐 제 입장에서는 저는 아빠가 사위를 좋아하셔서 마음이 편했고 남편도 처가살이 하는 걸 그리 스트레스 받아 하지 않아서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어쨌든 저는 친정에 딱 2년만 살다가 분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제가 받은 월급 관리는 저 혼자 도맡아 했어요. 그리고 식비는 월에 적당한 금액을 엄마에게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드리면 엄마는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돌려주셨지만요. 물론 저 혼자 살 때랑 달리 신랑과 같이 친정에 살 때는 조심스러운 게 많긴 했어요. 부부 사이에 마냥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싸움을 할 때도 조심해야 하고 부모님이 아시면 속상해 하실 이야기도 많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빠와 대화할 때 어떤 사심이 있어서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저에게 은근히 처가덕을 보려는 듯한 말을 하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저도 사람인지라 남편이 욕심부리는 게 과하다 싶으면 여지없이 다툼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빠랑 술 한잔하고 나면 머릿속에 있던 말을 자기도 모르게 던지기도 했고요. 한 번은 저에게 우리 집안 재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얘기해 주신 건데 형님 앞으로는 아파트도 이미 한 채 해주신 게 있다며? 나중에 형님 결혼할 때 장만해 주실 거 미리 명의 이전해 주셨다고 하던데 혹시 당신 앞으로는 뭐 주신 거 없어? 솔직히 어느 누가 듣더라도 너무 노골적인 물음이잖아요. 오빠는 장남이고 우리 친정 부모님이 그 정도 해줄만 하니까 해주신 건데 자꾸 저한테는 뭐 해주시는 게 없냐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결혼할 때 시댁 사정을 알기 때문에 남편 사귄 정과 의리 생각해서 결혼한 거라 친정 부모님이 해주시겠다는 것도 마다하고 못 받은 게 많긴 해요.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은근히 우리 친정에 뭘 바라는 눈치를 보이는 게 너무 얄미웠습니다. 우리는 자리 잡아가면서 조금씩 도움받을 생각해야지 뭘 공짜로 바래? 자기가 집 해온 것도 아니고 솔직히 우리 집에 몸만 들어와서 살잖아. 지금부터 뭐 해주길 바라는 건 오버야. 미리 말해두는데 나는 우리 아빠 재산에는 관심 없어. 아빠가 나중에 어련히 알아서 챙겨주시겠지. 어차피 주실 거 미리 주시면 좋을 텐데. 요즘엔 딸들도 재산 상속 받을 수 있는 거니까 확실한 거지?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나 그런 얘기 거북해. 자기는 장가 올 때 못해온 거 미안하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나한테만 뭘 그렇게 바래? 행여나 우리 부모님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도 마. 야, 이제는 너랑 부모님이 가족이 아니라 너랑 나랑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내가 이런 말 안 해도 당신이 악착같이 자기 목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맨날 왜 장인어른한테 잘하는 건지 정말 몰라서 물어? 뭐? 그럼 재산 받을 거 생각하고 가식을 떤다 뭐 그런 거야? 암튼 난 이런 말 당신한테 듣는 거 싫어. 한 번만 더 우리 집 덕볼 생각하면 10원 한 장 안 받을 거라고 아빠한테 말해버릴 거니까 헛된 욕심내지 마. 우리 아빠 재산이라도 받을 권리를 가지려면 자기도 똑같이 아들 의무를 하던가. 한참 꿀 떨어지는 신혼 때 이런 일로 싸우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퉜던 건 아닙니다. 남편이 속물 같긴 했지만 친정 덕볼 생각 없는 건 저였기에 기분 상하지 않게 잘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술 먹을 때마다 저런 말을 하니 좋은 말이 나올 리가요. 딸도 자식인데 부모님이 한 푼도 안 주시겠어요? 주시면 받는 거고 안 주면 마는 거지. 사위가 처가재산 운운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한두 번 싸웠으면 그만할 법도 한데 자꾸 그런 소리를 하니 마치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우리 집 재산을 보고 결혼한 게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같이 살면 여러 가지로 좋은 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마냥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니까 아무리 친정 부모님도 같이 사는 게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돈을 모아 부모님 도움을 받더라도 분가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을 친정집에서 지내는 동안 글쎄요. 저는 남편과 사이가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아무래도 신혼인데 어른들이 있으니 부부 사이에 스킨십도 어렵고 또 아침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대화할 시간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날이 갈수록 남편은 회사 일을 핑계로 귀가 시간이 늦기도 했어요. 신혼 초에는 아빠와 그렇게 같이 앉아 술을 먹더니만 아빠가 몸이 안 좋아 금주하면서부터는 아예 집에서 겉도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게 처가살이의 폐해라고 생각했고 하루라도 빨리 분가할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 6개월 만에 드디어 친정 근처 작은 아파트 전세를 얻어 분가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사는 곳이 용인인데 역세권의 경우 전세값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행히 엄마가 모자란 돈을 도와주신 탓에 매매는 아니지만 대출 없이 전세를 얻었는데요. 그래도 친정 부모님 덕분에 같이 사는 동안 제가 받는 월급은 몽땅 저축했으니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절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제대로 신혼살림을 꾸리고 싶은 생각에 집중해 있을 때 남편이라는 인간은 딴짓을 하고 있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사하고 정신없이 집도 꾸미고 몇 달을 저 혼자 집 꾸미는 재미로 살았는데요. 친정에서 본가하고 나서 남편은 그나마 보던 우리 부모님 눈치를 안 보게 되어서인지 아주 제멋대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짐작하시듯 술, 늦은 귀가, 생활비 제대로 안 주고 버티기 등 온갖 미운 짓은 다 했습니다. 그러니 부부 사이가 좋았을까요? 당연히 좋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기 일쑤였고 남편은 제가 결혼 전 3년간이나 연애하던 남자와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당신 대체 요즘 뭐 하고 다니는 거야? 꼭 하숙생처럼 잠만 자고 나가면 다니? 계속 이런 식이면 곤란해? 같이 좋자고 분가한 건데 요즘 보면 당신 완전 싱글처럼 사네. 대체 술은 왜 매일 마시는 건데? 잔소리 좀 하지 마. 남자가 회사 일 때문에 술 좀 마시고 새벽에 들어올 수도 있지. 그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내가 얼마나 눈치 보고 산 줄 알아? 그러다가 제가 충격을 받은 사건이 생긴 건 분가하고 나서 딱 6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남편의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아니지만 가끔 문자 내역 같은 것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긴 합니다. 남편 핸드폰 잠금 비번은 원래 알고 있었지만 제가 본인 폰을 안 들여본다는 걸 알아서 보안에 신경 쓰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남편 핸드폰 알림으로 택배가 도착했다는 알림이 뜨길래 무심코 남편이 없는 사이 열어봤더니 무슨 여성용품 같은 걸 엉뚱한 주소로 시켜놨더라고요. 그런데 받는 사람 이름이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원래 여자의 촉이라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 이름을 본 순간 뭔가 기분이 찝찝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샤워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문자 내역과 사진첩을 빠른 속도로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허무하고도 쉽게 남편이 그동안 어떤 여자와 썸도 타고 가까워지면서 데이트를 하고 마침내 내연관계가 되어버린 일련의 과정들을 전부 확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총각 친구들과 술 먹다가 알게 된 연인이 제대로 정신 박힌 여자도 아니었어요. 아마 기혼 여성분들 자기 남편은 절대 다른 여자와 외도만은 안 할 거라 생각하실 겁니다. 저 역시 다르지 않았고 다른 건 몰라도 바람만은 안 피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를 꽤나 오랜 시간 속여왔다는 걸 알고 나니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바로 남편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몇 날 며칠을 소갈이 하다가 저는 남편과 이혼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카페에도 가입해서 알아보고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한결같이 말하는 게 무조건 증거를 수집해야 이혼할 때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메소드 연기를 했고 3개월 동안 철저하게 외도 증거를 수집한 끝에 상간녀 이름과 직업,
그리고 연락처까지 알아냈습니다. 그야말로 내일이라도 당장 이혼 소장을 제출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이혼 준비를 철저히 했고 터트릴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쁜 일은 띄엄띄엄 오지 않고 한꺼번에 오는 걸까요? 제 일로 정신없던 그 즈음,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았던 우리 집안에 갑작스레 우환이 닥쳤습니다. 평소 건강하셨던 아빠가 어쩐지 1년 전부터 술도 못 드시고 자꾸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미루고 미루다 받은 건강검진에서 담도암 말기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평소 건강한 편이셨고 불편감을 느끼기 전까지는 전혀 자각 증상이 없으셨다고 하시는데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60대 초반의 나이고 다른 사람들은 제2의 인생을 사는 나이인데 평생 바쁘게 일만 하신 아빠에게 찾아온 병을 인정하기 힘들었습니다. 저도 많이 울고 힘들었지만 엄마는 뭐 거의 졸도 직전이셨고요. 큰일이 난 만큼 오빠에게도 이 소식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빠에게 아빠 병을 알리자 오빠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오빠는 의료봉사를 나간 지 2년 남짓 기간 동안 살아있다는 안부 외에 따로 부모님과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아들 노릇을 못했다는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 것 같아요. 현서야, 미안하다. 자식이 의사면 뭐해. 아버지 그렇게 몸이 안 좋아지시는 것도 모르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겠다고 외국에 나가 있었구나 생각하니 우리 가족에게 내가 너무 미안해. 여기 생활 다 정리하고 들어가서 아버지 치료하는 거 집중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가족이 힘 합치면 안 될 거 없어. 일단 아버지 일은 그만두신 거지? 지금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치병에만 신경 써야 하니까 네가 힘들어도 아버지랑 어머니 많이 도와드려. 오빠, 나 아빠가 우시는 거 처음 봤어. 회사 문제로도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 아빠도 예상치 못하게 진단받으신 거라 아무런 준비를 못했다면서 우시는데 엄마랑 나도 울었어. 오빠가 정리하고 들어온다니까 그때까지는 나도 힘내볼게. 되도록 빨리 정리하고 들어와, 오빠? 오빠는 남편의 안부도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슬퍼하는 오빠에게 남편이 무슨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지 말하지 못했어요. 말하더라도 일단 한국에 오빠가 오면 얘기해야겠다고 생각한 저는 티를 내지 않았어요. 그 뒤로도 남편의 행동은 가관이었습니다. 아빠가 아픈 건 당연히 남편도 알게 되었고 소식 듣고 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몰랐다면 깜짝 놀라서 그런 건 줄 알았을 테지만 남편의 비밀을 알고서 그런 행동을 보니 아빠 아프다는 소식 듣고 너무 좋아서 놀란 것처럼 보이더군요. 그럼 장인어른 얼마나 살 수 있으시다는 거야? 담도암 말기면 몇 개월 못 버티시는 건가? 아니 왜 그 지경이 되도록 아픈 줄도 모르셨다는 거야. 이해가 안 간다. 장모님이 많이 놀라셨겠어. 당신이랑 내가 당분간 신경 많이 써야겠네. 병원 갈 일 있으면 내가 회사 연차 내서라도 모시고 갈 테니까 언제든 말해. 오빠가 안 그래도 다음 주 내로 의료봉사일 다 정리하고 귀국할 거래. 아는 대학병원 교수님한테 말도 해놨어서 그쪽으로 전원해서 다시 치료 시작해보려고. 당신이 도와준다니 고맙네. 도움 필요한 일 있으면 말할게. 그러더니 정말 오빠가 한국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친정에도 같이 가주고 오빠 병원도 같이 가주면서 잘하는 척 아주 극진한 척 하더군요.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그 급한 성격과 가벼운 주둥이가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방정맞은 입으로 귀엽고 자기 속내를 훤히 드러내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장인어른 회사 말이야. 그럼 당분간 대표 자리가 공석인 거잖아. 단기간 공석인 건 어떻게든 넘어가도 장기적으로 장인어른이 대표 자리 비우는 건 거래처나 외부에서 보기 좋지 않을 것 같아. 직원들도 대표가 오래 공석이면 해이해지지 않겠어? 아무래도 공석은 빨리 누가 메우는 게 나을 것 같아.
형님은 전혀 회사 일에는 관심 없으신 거지? 당신이 혹시 모르니 넌지시 물어보기라도 해봐. 남편이 왜 아빠 회사 대표 자리가 공석이라는 걸 걱정하겠어요? 예전부터 대놓고 아빠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는 거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니 그 속내가 뻔히 보였죠. 저는 남편의 의중을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는 아빠 회사 경영에 관심 없는 거 알잖아. 한국 들어오면 아빠 치료만 집중할 생각인가 봐. 근데 당신이 그걸 왜 물어? 당신이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왜 도와줄 수 없을 거라 생각해. 나 우리 회사에서 영업일하는 사람이야. 사람 상대하는 거 누구보다 자신 있는 거 몰라? 장인어른은 대표 자리에 있었으니 실무보다는 관리자 입장이었을 텐데 그 역할이라면 내가 적임자지. 여보, 이참에 내가 그냥 회사 관두고 장인어른 회사로 출근하는 게 어떨까? 나야 뭐 재무제표 보면 회사 돌아가는 사정은 단 하루면 파악할 수 있어. 남편이 원하는 걸 본인 입으로 줄줄 말하더라고요. 남편은 아빠가 회사에 나가지 못하는 걸 기회로 본인이 아빠 대타 노릇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제 입에서 오케이가 떨어지면 내일이라도 당장 집어치우고 아빠 회사로 출근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줄 사람은 생각도 하는데 김칫국 마시는 꼴이라뇨. 저는 다른 일로 복수할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복수의 기회겠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가장 원하는 걸 주는 듯 했다가 빼앗으면 그것만큼 시원한 복수가 어디 있겠어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스리슬쩍 일이 진행돼 가는 것처럼 장단을 맞춰주고 결정적인 순간에 뒤통수를 치면 배신당한 제 마음도 조금은 위로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남편 말에 여지를 두며 장단을 맞췄습니다. 글쎄, 아빠가 안 그래도 회사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 나도 당신이 적임자라고 생각하긴 해. 당신이 아빠 모시고 병원도 다녀주고 지극정서인 거 보고 아빠도 아들 못지않게 당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 내가 아빠한테 잘 말해볼 테니까 여차하면 당신도 출근할 준비를 하고 있어봐. 그렇지. 아무리 형님이 똑똑해도 회사 다닌 나랑은 비교 불가지. 다음 주에 형님 오시기 전에 회사 정리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 출근하라고 말해줘. 고마워, 여보. 내가 더 잘할 테니까 두고 봐. 역시 내 맘 알아주는 건 당신뿐이네. 남편 놈은 마치 아빠 회사가 벌써 자기 것이라도 된 듯 기쁨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그래, 나도 당신뿐이네. 암튼 오빠 오면 아빠도 힘내시겠지 뭐. 힘든 고비는 빨리 넘기길 바라봐야지. 남편은 제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입은 귀에 걸려 있고 눈과 손은 스마트폰에 집중해서는 누군가에게 문자질을 새벽까지 하더군요. 누군지 짐작이 갔지만 모른 척하고 잠청하느라 혼났습니다. 그 인간은 제가 외도를 알아챈 줄도 모르고 신나게 상간녀와 문자를 주고받더라고요. 이미 상처받은 마음은 무뎌졌다고 생각했음에도 그걸 지켜보자니 참 당장이라도 모든 사실을 까발리고 남편 머리를 쥐어뜯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오빠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오빠가 돌아오자 아빠는 아픈데도 애써 웃으며 기뻐하셨습니다. 오빠는 시차 적응도 힘들 텐데 짐도 풀지 않고 아빠 치료 계획과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듣고 나서는 앞으로 아빠 치료할 동안 계속 같이 옆에서 신경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오빠에게 아빠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병난 사람 옆에 계속 붙어 있는다고 낫는다는 보장이 있는 거 아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당장 내일 죽는 사람처럼 대하지 말고 각자 자리에서 자기 할 일을 해야지 않겠니? 그게 아빠 힘나게 하는 거다. 그리고 현우야, 아빠 회사 말이다. 너는 정말 아빠가 힘들게 키운 회사에는 관심이 없는 거니? 네가 의사라 의료기기 개발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면 큰 도움이 될 텐데 말이다. 네 꿈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아빠가 투병하는 동안만이라도 회사를 도와줬으면 좋겠구나.
솔직히 아무 준비도 못한 이런 상황에서 가족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니? 아빠는 오빠에게 회사 얘기를 오랫동안 하셨고, 오빠 역시 이번에는 아빠가 하시는 말씀을 잠자코 듣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만감이 교차하는 듯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오빠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오빠가 힘든 건 알지만 저의 지금 상황도 오빠에게는 말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아직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자신은 없었고, 일단은 오빠에게 솔직히 말하고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친정에서 잔다고 하고 오빠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아차린 것과 상간녀의 정체도 다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남편이 예전부터 아빠 회사를 노리고 있다는 것까지 모두 다요. 오빠는 자기 감정을 쉽사리 겉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아님에도 저의 그간 얘기를 듣고는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오빠한테는 말했어야지. 일단 너 배신한 놈하고 더 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런 놈은 또 딴짓거리 할 게 뻔해. 네가 하고 싶다는 복수 오빠가 해줄 테니까 매제한테는 모른 척하고 아빠 회사 일 한번 해보라고 슬쩍 흘려봐. 아마 기다리던 말이었으니까 당장 다니는 회사 관둘걸? 제일 갖고 싶은 거 줬다 뺏고 싶댔지? 그거 오빠가 해줄게. 너는 옆에서 구경해. 그래도 오빠가 있으니까 힘이 된다. 나 그동안 부모님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너무 힘들었거든? 아직은 말씀드릴 자신 없는데 어쩌지? 네 말대로 지금 말고 다 정리돼서 말씀드리는 것도 괜찮을 거야. 지금은 아버지께 마음의 짐만 얹어드리는 거니까 당분간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이혼 소송할 거면 내가 친구 소개해 줄까? 아주 철저하게 위자료 받아달라고 부탁해 줄 테니까 언제든 말해. 저는 오빠 덕에 꽤나 잘 나가는 로펌에 이혼 전문 변호사도 소개받았고 모든 증거를 가지고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결론은 한 가지였죠.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이었습니다. 일단 모든 증거를 근거로 소장 작성하는 기간 동안 저는 남편에게 복수할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오빠는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쉬지도 않고 바로 아빠와 회사 직원분들에게 급한 업무부터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경영을 몰라도 똑똑한 사람들은 원래 한 번 들으면 업무 파악을 금방 하나 봐요. 저는 무슨 말인지도 모른 말을 오빠는 잘도 알아듣더라고요. 며칠 후 아빠는 병원 입원해서 항암을 해야 했고, 오빠는 아빠 회사 상무님과 직접 회사에 출근해서 회사 분위기를 파악하고 당장 급한 현안부터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회사에 관심이 없던 오빠였지만 아빠의 간곡한 말에 오빠도 마음을 바꿔먹은 걸로 보였습니다. 오빠는 오빠대로 바쁜 와중에 남편 놈은 혼자 몸이 달아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오빠가 열심히 회사 업무 파악하는 줄도 모르고 이제나 저제나 회사 그만둘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여보, 아빠가 며칠 후부터 당신더러 회사 가서 업무 좀 익히라는데? 근데 며칠 만에 당신 회사 일 정리가 되겠어? 그러자 남편은 며칠이라니? 당장 내일이라도 나갈 수 있지. 여보, 나 내일 출근해서 바로 사표 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은 다음날 득달같이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내더니만 하루도 쉬지 않고 바로 아빠 회사로 나오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웃긴 건 사표를 내자마자 1시간 만에 바로 수리가 됐다네요. 아마 그 회사에서도 남편이 나가기를 바랬나 봅니다. 남편 놈은 아빠 회사에 출근하기 전날 결혼 예복으로 입었던 양복을 꺼내 손질해 놓더니만 설레는지 아주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하고 출근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빠 짐을 정리하겠다는 명목으로 남편 출근길을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연락을 받은 총무팀 직원들이 전부 남편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한바구음을 지으며 사무실로 들어서서 직원들과 악수까지 나누더라고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제 얘기 들으셨죠? 이 회사 대표님이 우리 장인어른이십니다. 대여섯 명의 직원들은 어색함과 민망함, 당혹스러움이 섞인 얼굴로 남편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남편 놈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방정맞은 입을 또 놀리더라고요. 오늘은 어색하지만 앞으로 친해질 겁니다. 제가 앞으로 이 회사 사장이 될 테니 알아서들 잘 보이셔야겠죠? 물론 농담입니다. 제가 잘 부탁드려야죠. 남편 놈은 혼자만 웃는 어색한 농담을 던졌고 직원들은 잘 보이라는 남편의 진담 같은 농담에 질색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직원들 한 명 한 명과 전부 손악수를 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는 발소리와 함께 남편의 뒤통수를 후려갈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동시에 사람들은 전부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무방비 상태에서 뒤통수를 얻어맞고는 누구야 하며 소리를 지르며 뒤를 돌았는데요. 남편의 뒤통수를 날린 건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친정 오빠였습니다. 아니, 형님, 귀국하신 건 알고 있었는데 여긴 어쩐 일이신지. 왜 사람 머리는 후려치신 거예요? 반갑다는 인사치고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반갑다고? 나 매제한테 반가워서 친 거 아닌데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사장 행세를 하는 거지? 매제 너 누구 허락받고 우리 아버지 회사에 온 거야? 본인이 무슨 자리로 가는지는 알고서 출근한 건가? 당연히 알죠, 형님. 오늘부터 저 대표 자리 경영 인계인수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는 형님은 경영에는 관심도 없다면서 장인어른 회사에는 뭐하러 오셨습니까? 아, 우리 집사람이 장인어른 짐챙이로 같이 가자더니 그거 가져려고 오신 거군요. 남편은 못마땅한 얼굴로 오빠에게 말했고 그때 오빠는 갑자기 주먹을 쥐더니만 남편의 정수리에 꿀밤을 날리더라고요. 매제한테 이거 먹이려고 왔다. 한 대 맞고 정신 차려 이 자식아. 저는 오빠보다 머리통 하나가 작은 남편이 꿀밤 맞는 게 너무 고소해서 순간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사람들 앞에서 못 볼 꼴을 보인다고 생각했는지 화를 참지 못하더라고요. 형님, 저도 참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여보, 형님한테 뭐라 말 좀 해봐. 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형님 가시라고 해. 나 지금 직원들한테 인사하는 거 안 보여? 이때다 싶었던 저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걸 밝히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왜 맞는지 정말 몰라? 어쩜 그렇게 나한테 당당할 수가 있어? 자, 이거나 받고 정신 차려. 그동안 당신 신나게 여자 만나고 나 몰래 딴짓하고 다닌 거 설마 그렇게 티내고도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나 다 알면서 참은 거야. 근데 이제 때가 온 것 같아. 이거 소장이야. 정식으로 법원에서 송달될 거지만 어차피 알게 될 테니까 잘 봐봐. 우리 이혼할 거니까 당연히 우리 회사는 당신이 필요 없는 거 알지? 남편은 지금 이 상황을 못 믿는 듯 했습니다.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말에 설마하는 표정이었지만 소장을 넘기면서 점차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외도의 증거가 너무 명확했고 상간녀의 이름과 인적 사항을 보고는 차마 뭐라 말을 못하더라고요. 매제, 우리 아버지 회사는 앞으로 내가 맡기로 했어. 설마 이 회사 사장 자리를 노릴 줄은 정말 몰랐네. 김칫국 마신 건 유감이지만 쟤네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없어. 내 동생 배신한 놈한테 미쳤다고 우리 아버지 회사를 맡겨? 자네라면 그렇게 하겠어? 배신자는 우리 집안에 발을 칠 수 없다는 거 알아도 당장 우리 회사에서 나가. 아참, 지금 사는 집이 내 동생 명의 전세라지? 내가 당장 빼고 본가로 들어오라 했으니까 며칠 안에 짐 챙겨서 나가줘. 싹 다 불살라버리기 전에 내 말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오빠는 서슬퍼렇게 남편을 윽박질렀습니다.
남편은 오빠의 기세에 밀려 저에게 잘못했다는 말조차 못하더라고요. 여보, 형님, 일단 진정하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네? 저 다 정리하고 장인어른 회사에 정말 헌신하려고 맘먹은 사람입니다. 내치지 마시고 기회를 주셔야죠. 저 잘 다니던 회사도 정리하고 나온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뭘로 먹고 살아요? 그리고 이혼이라뇨. 여보, 나 이혼 못해. 이혼 소송 이까짓 거 내가 받아들일 줄 알아? 당신이 앞으로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소송 같은 거 하지 마. 나는 이미 다 정리했다니까? 남자들은 한 번씩 딴 데 눈 돌릴 수도 있다는 거 알잖아. 딱 몇 달 놀다 버린 거니까 제발 용서해 주라. 저는 그 인간의 비굴한 태도에 화가 풀리기는커녕 더 화가 났습니다. 듣기 싫어. 이제부턴 모든 걸 법대로 할 거야. 앞으로 내가 하는 거에 대응 잘해야 할 거다. 당신이 내 집에서 나갈 때 챙길 수 있는 건 딱 입던 옷뿐일 테니까. 여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다시 얘기하자. 내가 다 설명할게. 남편은 거의 울듯 매달렸고 그때 친정오빠와 회사 직원이 남편 놈의 양팔을 잡고서는 끌고 나갔습니다. 직원들은 모든 상황을 봤으면서도 모른 척 자기 자리로 돌아갔고 저는 모두에게 사과 후 아빠 사무실에서 짐을 챙겨 돌아왔습니다. 오빠가 있어서 정말 든든했던 게요. 남편 놈이 집에 따라와서 싹싹 빌 때도 오빠가 같이 있어줬습니다. 그 인간 짐 챙기는 동안 계속 지켜보다가 나가고 나서 비번도 바꾸고 저도 짐을 싸서 당분간 친정에서 지내기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그 후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무리 없이 진행했고 결론적으로는 남편 놈은 저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상간녀는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저에게 줘야 했습니다. 아이가 없었으니 이혼도 빠르게 마무리했고 그 인간은 그야말로 입고 있던 옷과 결혼해서 본인 돈으로 산 게임기와 컴퓨터만 가지고 나갔어요. 상간녀의 항소로 조금 골치가 아프긴 했으나 모든 과정이 끝나니 저는 이혼녀가 되었지만 마음만은 홀가분합니다. 이혼이 진흙탕 싸움인 건 아시죠? 서로의 밑바닥을 확인하니까 오히려 미련이 남지 않더라고요. 그 인간은 한동안 시부모가 있는 본가로 내려가 농사일을 한다고만 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소식을 아예 못 듣고 있어요. 이혼 후 2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아빠는 힘든 치료를 버티시다가 작년 봄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온 가족이 힘들어하다가 이제야 좀 정신을 차리고 차근차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연을 보내며 마음을 정리하고 새 출발의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어찌됐건 시간은 흐리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이혼한 아픔도 금방 잊히겠죠. 구독자분들도 이혼한 거 잘했다고 격려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